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저번 그 시간에도 좀 새로운 기업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에 좀 초점을 뒀었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맥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던 기업들 투자 시점 잡기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네, 신규 상장된 기업들 내용을 이참에 좀 숙지를 해놓으면은 또 좋은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또 준비를 했는데, 휴네시온이라는 기업입니다. 휴네시온은 상장을 2018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2003년에 제용테크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다가 2009년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의 휴네시온이 되었는데, 2003년에 설립되었던 제용테크는 이제 거의 뭐 자본 잠식까지 갔을 정도로 회사가 많이 망가졌다가 현재의 정동석 대표이사가 이 회사 최대 주주로 올라오고 이름 바꾸고 사업 구조 바꾸면서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시총은 한 500억 정도로 크지 않고요.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망 연계 솔루션이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뭐 망분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회사 안에서는 뭐 인트라넷을 써야 되고, 네, 뭐 인터넷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망분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망이 분리되었으나 그 망과 망 사이를 연계시키는 그런 솔루션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분리된 망을 연결시켜주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국가 그런 망에서 뭐 재난망, 그러니까 뭐 여기 회사 설명에서 쉽게 예를 들어주신 게 왜 우리 영화를 보면은 관제 세터에 보면 모니터 쫙 있고 그 모니터는 뭐 CCTV 위치도 추격이 되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차는 어떻게 데려가고 막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전력망, 철도망, 뭐 아니면 뭐 군인 군인 국방 관련된 그런 여러 망들이 다 분리는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 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역할을 그런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망과 망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 공공기관에 약 200여 개, 금융기관에 약 100여 개, 일반 기업에도 한 230여 개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분리 관련된 이 솔루션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6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망분리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전반적인 지자체에서 망분리가 된 비율이 60%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한 번에 망분리 다 시켜라 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예산 여력이 있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망분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더 타이트해지고 점점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접점이 필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시장은 계속 열려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분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런 제품으로는 특정 계정에 접근 통제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한이 있으면 특정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이런 거 관리해주는 솔루션, 그리고 CCTV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출입하는 뭐 그런 관련된 솔루션.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시를 들어준 게 명함앱 리멤버 많이들 쓰실 텐데요. 그 명함앱 리멤버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쪽에 보안 관련 그런 그 수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뭐랄까요 IT 흐름에서 계속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2020년 3분기에는 매출은 4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 규모는 2분기랑 비슷한데 2분기에는 7억 흑자가 났는데 3분기에는 이제 인력을 더 채용을 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서 BP 수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 2, 3분기 매출이 4분기에 한꺼번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1, 2, 3분기 매출을 바탕으로 이 회사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연간 매출이 다 나와봐야 올해 성장을 했다, 좀 둔화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뭐 지자체나 이런 데들은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니까 보통 4분기에 실적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네네. 정부 대상으로 하는 회사들은 주로 연말에 매출이 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는 매출의 절반 혹은 60% 정도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절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게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솔루션을 많이 공급할수록 유지보수 매출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출시한 지가 한 16년, 15년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7년, 18년부터 유지보수 매출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 유지보수가 1년이고 그 뒤로는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알아두면은 저도 재미있는 회사가 아닐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케어젠 한때 네, 그 한때 이제 감사 의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던 회사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매출 채권이 추가로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인 이익이 작년 4분기에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그 뭐랄까요?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라는 물질로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라던가 얼굴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필러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의 93%가 수출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4분기는 환율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냥 뭐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헤어필러라는 제품이 있대요. 그래서 헤어필러가 출시하기는 몇 년 됐는데 이게 이제 머리에다 필러를 맞으면 모발의 두께를 굵게 해준다거나 밀도를 빡빡하게 해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됐나 봐요. IR 자료에는 비교 사진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얇은데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기존 얼굴에 맞는 페이셜 필러보다 단가가 20에서 30% 정도 높은데 이제 코로나19의 후유증 중 하나로 탈모가 코로나스해준가요? 네, 약간 나오고 있어서 그 외국에서 피부과 라인을 통해서 헤어필러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맞아서 팍 나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꾸준히 시술을 해줘야 머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이거 좋다라고 느끼기까지는 회사가 출시하고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매출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헤어필러 매출 비중이 올라왔고 이제 올해는 전체 그 필러 매출에서 약 1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수혜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다면은 사실 탈모 시장은 부르는 돈이잖아요. 황금밭이죠.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러한 펩타이드 제제의 어떤 신규 제품들을 계속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일단 감사와 회계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없어져서 회사 자체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증설을
했다고 합니다. 320억 정도 추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런 펩타이드 제제 생산 능력을 15배까지 키워서 각자 하나하나가 다 제품은 아닌데 이걸 늘려야 여기서 이걸로 뭐 관절염 치료제도 만들고 황반변성 치료제도 만들고 혈당 조절 음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케파를 증설했다는 거는 긍정적이니까 좀 이 케어젠 이미 유명한 회사지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이시티라는 회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1분기 텔레그램 저희 이용하셨다면은 실적 개선 종목으로 저희가 1분기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다행히도 주가가 아주 요즘에 엄청 잘 가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또 말을 하냐라고 얘기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사랑은 조금 다른 장르를 하고 있어요. SLG라는 장르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 게임으로는 캐리비안 해적, 건십 배틀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 실적을 좀 보시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 12월에 최대주주가 이제 지금의 현 경영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5년 12월에 변경되고 나서 사업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을 좀 작수를 했어요. 네. 회사는 크게 뭐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그런 캐시카우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일단 RPG와 다르게 SLG라는 장르가 국내에선 조금 생소해요. 모바일 게임으로는 대부분 뭐 리니지나 뭐 그런 RPG 장르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보게 되면 SLG 장르 게임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 특기사항으로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유저당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높아서 NC소프트 같이 회사 규모가 크다면은 뭐 RPG 같은 그런 장르도 잘 상관이 없지만 조이시티 같이 이제 뭐 연간 매출 1,000억 원 조금 넘어간 회사가 NC소프트랑 1대1로 이렇게 붙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SLG라는 장르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영화 개봉할 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슈를 받기 때문에 영화빨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한 3년 동안은 캐리비안 해적이 개봉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이게 좀 정체 아니면 좀 감소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IP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20년부터 이런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400억 정도 매출을 이렇게 꾸준히 나왔었는데 20년에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체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IP를 빌려와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어서 매출이 나와도 그런 IP 수수료 같은 걸 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성이 낮을 수 있는데 건십 배틀이라는 또 다른 SLG 장르의 게임 대표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자체 개발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 로열티 나가는 수수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임입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캐리비안 해적을 운영해본 노하우 같은 것들을 건십 배틀에 적용을 하면서 성장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했다면 올해는 한 400억 정도 내외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뭐 무상증자나 이제 북미 쪽에서 투자를 받은 이슈도 있지만 신규 게임으로 크로스파이어와 테라라는 그런 게임을 각각 20년 10월과 1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SLG는 RPG랑은 좀 다르게 매출의 예측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데 회사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모델링이나 뭐 실제 게임 출시되기 전에 유저들 반응 이런 걸 보게 되면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건십 배틀 정도의 성과가 테라는 그 이상의 성과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연간 매출이 건십 배틀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21년도에는 신규 게임 두 종이 이제 건십 배틀 수준으로 매출이 온기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한 800억 정도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21년도에. 네. 그때 19년도에 연간 매출이 1031억 원, 20년도 3분기 누적으로 1178억 원 나왔으니까 800억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 규모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음. 그래도 이런 RPG 같은 것처럼 RPG 게임은 보통 게임이 출시가 되면 그 출시된 분기에 매출이 팡 뛰고 그 뒤로는 안정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SLG 장르는 RPG랑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내년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좀 올라와도 좀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다음에 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림산업을 들고 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렌텍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렌텍 주가가 올라서 그게 이제 인도 쪽으로 삼성전자가 더 집중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인도 쪽에 이제 중국에 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미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빠졌고 점점 빠지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을 많이 키웠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진출하기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걸로도 충분했지만 인도는 아직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관세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도 전략적으로 이제 하위 중국과 인도의 분쟁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도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내에서 생산을 할 때 부품단에서도 같이 생산을 해야 그게 관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렌텍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저 SL 같은 회사들도 인도 시장의 비중이 다른 회사들 대비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휴대폰이 제일 직관적이니까 오늘 이렌텍이 효과를 받은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인도가 네. 베트남이랑 중국이 성장했던 걸 약간 본떠서 그러고 한다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제조업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네. 생산 공장 지으면서 네. 제조업 일어나면서 네. 뭐 일자리도 만들고 네. 이렇게 부흥했던 모델을 인도도 따라가는 게 아닐까. 그렇겠죠.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조업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밸류로 보면은 최근에 건설주들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모든 건설주들이 다 싼데 얘는 특히나 더 싸요. 이거 저도 찾아봤는데 네. 19년도에 연간 컨센이 한 1.2조 정도 네, 되는데 네. 영업이익 컨센이 1.2조인데 시총이 3조가 안 해요. 그리고 현금도 엄청 많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복합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천 NCC라는 이제 거의 뭐 엄청 큰 정유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림산업이라는 이제 아크로 우리가 모두 살고 싶어하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가지고 있는 대림 건설 쪽이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으니까 이 항상 보면은 건설이 좋다는 거는 활황이라는 건데 그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같이 스프레드가 확대됐을 때가 그쪽이 정유 회사들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좋을 때 캐펙스를 가지고 정유 회사가 증설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다음에는 또 호황에서 불황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2차전지 회사도 그렇잖아요. 퓨어한 2차전지인 SDI를 좋게 보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전지랑 정유가 합쳐져 있으니까 반응을 못하는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얘가 분할을 합니다. 물론 분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너무 집중을 하고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분할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내년 1월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퓨어하게 대림 이제 DL로 이런 요즘에는 이렇게
두 글자 영어로 바꾸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긴 처음에 GS로 바꿀 때 되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진 것처럼 DL도 저희가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자체로도 지금 20년 3분기가 전년 대비 이제 연초 목표가 10.9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6.8조를 했고 4분기에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10조 이상 수주도 가능하고 이게 19년에 연간 수주가 7조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그럼 50% 이상 개선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림은 대림 산업 이제 자회사 이제 밑에 회사로 옛날에 3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대림 건설이 됐죠. 이것까지 사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사실 대림은 예전에는 약간 주택에서는 1.5군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편한 세상이 레미안과 붙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시그니처 단지가 중요한 점이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반포에 이제 엄청난 단지를 지어버리면서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서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 1군 건설사들과 수주 경쟁을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도 원활할 걸로 보이고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8,500억으로 회사가 분기별로 평균 한 2,500억 정도 하는데 4분기에는 특히나 이제 성수동에 가지고 있던 오피스도 매각하고 이런 일시적인 이익이 있어가지고 한 2,500억이 아닌 4분기에 3,5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년이 영업이익이 창사 실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20년 연간 이익은 1.2조로 19년 1.1조를 또 넘어서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일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뭐 요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화학도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결국은 사실은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컨콜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배당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회사가 갈라질 때 뭐 부채랑 자본은 누가 많이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분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쪽은 약간은 조금 더 체크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월 달에 모든 게 다 결정 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투자해볼 건설회사 하나더랑 지금 정유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화학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가가 얼마에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 하나의 봐야 될 중요한 정유회사 화학회사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엄청 싼 것 같아요. 엄청 싸요. 네. 영업이익이 1.2조 나오는데 회사가 3조도 안 하니까 물론 분할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할인을 좀 받거나 하는 건 감안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밸류면 너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고밸류 시장에서 그니까요.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회사가 재밌는 건 분기별로 이익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9년도 1분기, 그러니까 20년도 1분기가 역대 1분기 중에 가장 높고 2분기도 역대 2분기 중에 가장 이익이 높고 3분기도 역대 3분기 중에 가장 이익이 높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매 분기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합 기업이어가지고 그 평가를 좀 잘 높게 못 받고 이거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렵다. 담당자가 이걸 화학 담당자가 해야 되나 건설 담당자가 네. 해야 되나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지주회사 담당자가 해야 되나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슈가 이제는 1월 달이면 해결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건설을 사야 되냐, 그래서 뭐 지주사를 사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갖고 계신 주주분이시라면은 만약에 100주 갖고 계시면 홀딩스 45주, 건설 55주 이렇게 배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메인은 건설이니까 그래도 건설 착공이나 막 이런 뭐 보게 그런 되면 걸 보려면 이제 건설을 봐야 될 네. 거고 근데 이제 약간 건설 어차피 지금은 들고 있는 거를 나누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건설 입장에서는 조금 그거 한 게 돈을 저쪽으로 유화 쪽으로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물론
석유화학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가 이제 홀딩스기도 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건설 사업은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의 이제 판단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지금 자체는 지금부터 보고 있다가 네,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이익도 나쁘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종기업 데이터 텔레그램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네. 짝짝짝짝짝. 네, 근데 다 여러분 덕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네. 계속 좋은 내용 해서 2만 명도 되고 3만 명 될 수 있을까요? 돼야겠죠. 되면 좋겠네요. 내년 목표를 2만 명으로. 네. 더 좋은 내용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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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